자, 여러분은 비를 좋아하시나요? 어렸을 때를 제외하면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같이 더울 때에는 장마 비는 그만큼 찝찝하고 꿉꿉한 비가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비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이걸 보통 지구과학 분야에서 배웠을 것인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물리학과 화학이 응용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 영상에서는 물리학과 화학이 구름 생성 과정에서 어떻게 응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겸사겸사 구름 생성 과정과 산성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자 말이죠.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거부터 알고 갑시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 하고요,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비가 아니라 자,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하고요, 구름이 생기려면 먼저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야 하죠. 이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공기가 올라가는 상황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땅이 가열되는 경우,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 공기가 한 곳으로 모이는 경우, 전선끼리 만난 경우. 땅이 가열되면은 근처에 있는 공기도 같이 뜨거워지면서 위로 올라가고요, 산을 타면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공기가 한 곳으로 모이면 공기가 빠져나갈 곳이 위쪽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가고, 전선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공기가 올라가면서 주변의 기압은 그동안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공기 부피는 팽창하고 공기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외부와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단열 팽창입니다. 열의 이동이 없는데 온도가 낮아지는 게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여기 있는 미식을 같이 보죠.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온도와 비례한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골프공을 머그컵을 향해서 던지진 말고 굴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골프공을 굴려서 컵과 충돌시키면 컵은 뒤로 밀려나고 골프공의 속도는 줄겠죠. 그래서 골프공을 공기분자로, 컵을 공기덩어리의 벽면으로 바꿔봅시다. 기체가 공기덩어리의 벽면에 충돌하면 분자 속도는 줄고 공기 부피는 늘겠죠. 속도가 줄면 기체의 운동 에너지도 줄 것이고, 이 공식에 의해서 온도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단열 팽창할 때 공기의 온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온도가 줄 텐데, 그러면 올라가는 높이에 따라서 온도가 얼마나 내려가는지도 알아봐야겠죠. 그걸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게 단열 감률입니다. 이런 게 직관적이죠. 단열 상황에서 기온이 감소하는 비율. 이름은 간단하지만요,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공식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공식이 약하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시간으로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가지 식을 가지고 유도를 할 건데요. 하나는 연력학 제곱식의 변형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력학 방정식입니다. 연력학 제곱식은 다른 말로 에너지 보존법칙이라고도 하고요, 이 식을 의미합니다. 정력학 방정식은 정지했거나 일정 속도로 운동하는 기체 내에서 힘의 평형을 설명하는 방정식입니다. 이 두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알파는 밀도 역수이고요, 두 식을 합하면 여러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에서 양면을 CPD처럼 나눠주면은 여러 값이 나오게 되고, 이 값이 바로 건조단열 감률입니다. 건조단열 감률은 건조한 공기에서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내려가는 정도를 의미하고요, 이 값은 km당 9.76도씨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식을 3개나 다 고를 건데요. 앞에 거는 아까 우리가 유도를 했었고요. 두 번째 식은 혼합비의 식인데, 혼합비라는 건 건조한 공기 1kg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에 있는 식은 건조 공기가 흡수하는 열량을 의미하고요. 앞뒤의 두 식을 조합하면은 여러 식이 나오고, 여기서 양면을 CPD처럼 나누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아까 전에 보였던 건조 단열 감률 식을 여기에 대입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고요. 이 값이 스밀 단열 감률, 습도가 있는 공기에서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내려가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식에서 분모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스밀 단열 감률은 항상 건조 단열 감률보다 작습니다. 이 값은 km당 평균 4도에서 7도씨 정도 되겠네요. 정리하면 건조한 공기에서는 km당 9.76도씨 온도가, 습기가 있는 공기에서는 km당 4도에서 7도씨의 온도가 내려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건조 단열 감률과 스밀 단열 감률을 구했죠. 이 값을 기울기로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모두에 따른 기온 손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공기가 안정한가 불안정한가가 나뉘게 됩니다. 이온선의 기울기가 건조 단열 감률보다 작은 경우
공기 온도는 주변의 기온에 비해 낮기 때문에 공기는 내려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가 한 곳에 갇히게 되므로 공기층이 움직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온선의 기울기가 건조당의 감률보다 큰 경우 공기 온도는 주변의 기온에 비해 높기 때문에 공기는 계속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할 것이므로 공기층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다시 말해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온선이 건조 단열선과 쓰는 단열선 사이에 있을 경우 주변 공기가 건조할 때는 안정, 습할 때에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조건부 불안정이라 합니다. 자, 어쨌든 공기가 일정 높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수증기가 물로 변해야겠죠? 그 전에 포화수증기압과 이슬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공기에서 포함된 수증기에 의한 압력을 수증기압이라 합니다. 그런데 공기는요, 수증기를 무한정 품을 수 없고 당연히 최대로 수증기를 품을 수 있는 한계값이 존재합니다. 그 최대로 품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수증기압을 포화수증기압이라고 하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수증기압은 높아집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공기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 공기에서 수증기가 물로 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증기를 더 넣어주거나 공기의 온도를 내려야겠죠? 이때 이 공기에서 수증기의 양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수증기를 냉각시켰을 때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이 공기의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습도가 100%를 넘어간다고 해서 수증기가 모두 물방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공기에서 수증기가 응결이 시작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 습도가 최소 112%를 넘거나 혹은 물방울의 크기가 0.1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의 습도가 110%는커녕 101%를 넘는 경우도 매우 드물고요. 반경 0.1 마이크로미터 물방울이 충돌만으로 생기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면 구름이 못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근데 방법이 하나 남아있죠. 그래프 자체를 내리는 방법.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에어로졸, 응결핵입니다. 에어로졸이라는 건 대기 중에 있는 여러 화학성분과 크기를 갖추는 미립자들을 통틀어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기 중에 있는 먼지나 오염물질을 전부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물에 잘 녹는 애를 응결핵이라고 합니다. 이 응결핵 때문에 이랬던 그래프가 이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이유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용집 효과. 여기 순수화물과 용액이 있습니다. 어떤 액체가 더 잘 증발할까요? 정답은 순수한 물이 더 잘 증발합니다. 용액은 물 이외에도 여러 입자들이 섞여 있어서 수면에 있는 물 분자의 비율이 순수한 물보다 적기 때문에 용액의 포화수증기압이 더 낮고요. 순수한 물이 더 잘 증발한다는 건 반대로 말해서 더 낮은 수증기압에서 용액이 더 응결이 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률 효과. 여기 크기가 다른 두 물방울이 있습니다. 뭐가 더 빨리 증발할까요? 작은 물방울이 크기가 작으니까 더 빨리 증발하지 않을까요? 작은 물방울이 더 빨리 증발하는 건 맞지만 그 이유는 크기가 작아서가 아니라 물방울의 공률이 커서 그렇습니다. 공률은 반지름이 역수로 정의가 되는데 공률이 클수록 공기랑 닿는 면적이 넓어지고 물 분자 간의 인력이 작아지면서 증발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과정에서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 같은 물질이 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비의 pH 값은 5.6 정도입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방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는 기본적으로 약한 산을 띠게 되죠. 그런데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발생한 내연에서 오염물질이 물과 결합하면 황산, 질산 등의 산을 만들게 되고요. 이것이 비와 같이 떨어지면 그게 산성비가 되는 겁니다. 산성비니까 pH는 당연히 5.6보다 낮을 테고요. 산성비가 끼치는 피해는 매우 다양합니다. 땅이 비로 인해 급격하게 산성화가 되면 농작물을 생산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요. 산성비로 인해 건축물이 부식된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또 산성비가 호수에 유입되게 되면 호수도 같이 산성화가 되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체에 끼치는 문제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산성비를 맞으면 대머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산성비를 맞는다고 해서 대머리가 될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비해 평균 pH는 4.4에서 5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샴푸의 pH가 5 정도 되거든요. 성분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단순하게 산성만으로 대머리가 된다? 어림없는 소리! 너무 비약이 심하다 이겁니다. 비유하자면요,
바나나에 천연 방사능이 들어있다고 해서 바나나를 많이 먹으면 방사능에 피폭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하죠. 아, 좀 비오네요. 하지만 비 속에 섞여있는 질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흡입하게 되면은 호흡기 질환 내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구름생성 어장과 산성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전 3D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쉽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 테고 어렵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도 난이도가 있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영상을 통해 물리학과 화학이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자마소리인데요. 빗길 조심하시고 올여름도 잘 보내시고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